멀쩡한 나를 치매로 몰아 10억대 재산을 빼앗으려던 첫째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계약금 무효예요. 그 순간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 던진 종이 한 장에 며느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법원 출두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25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인물은 그저 그랬지만 성실함 하나는 끝내주는 남자였어요. 남편 부모님이 차려준 자그마한 방앗간에서 저희 부부의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온몸을 누였죠. 아침, 점심, 저녁을 방앗간 구석의 작은 부엌에서 대충 때우며 참으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운때가 맞아떨어졌는지 자그마하던 방앗간은 점차 떡집을 겸하게 되었고 주변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떡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상가 한 채를 통째로 쓸 만큼 가게가 커졌죠. 평일이고 주말이고 밀려드는 주문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고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드디어 저희 이름으로 된 첫 건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7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쉬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쓰긴 했지만 저희가 직접 손수 만드는 떡과 맛이 달랐기에 그 맛을 유지하려고 밤낮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희 부부의 건물은 한 채에서 두 채가 되고 두 채에서 세 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고생을 하면서도 남편은 참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낭만이나 자상함 같은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떠다 바쳐야 했고 삼시세끼 꼭 따뜻한 쌀밥을 대령해야 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제게 고맙다는 따뜻한 위로 한번 건넨 적이 없는 무심한 남자였지만 밖에서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는 성실함 하나만 보고 그 긴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긴 세월의 고생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45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퉁명스럽게 서류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지더군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보면 몰라? 무심하게 던진 봉투를 열어보니 저희가 피땀 흘려 일군 건물과 집, 그리고 가게들을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놓은 등기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법적으로 분할받는다지만 저희 시대엔 남자가 안 주면 그만인 시절이었기에 남편의 그 행동은 저를 한 사람의 완벽한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들 다 키우고 장가 보내고 나면 시골에 별장도 짓고 당신 좋아하는 채소나 키우면서 살면 좋잖아. 더듬거리며 건넨 남편의 무뚝뚝한 한마디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 마침내 장성한 두 아들을 1년 터울로 나란히 결혼시켰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배운 것도 많고 똑부러진 아이였습니다. 애교도 많고 어리광도 잘 부려서 마치 막내딸처럼 살갑게 굴었죠. 반면 둘째 며느리는 곰같이 묵묵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두 며느리의 성향이 극과 극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내 자식이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똑같이 아끼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둘째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던 날 밤 남편은 몇 년 동안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거 땅 샀어. 아주 넓어. 평소에 당신 살고 싶었던 집 있으면 사진이라도 몇 장 찾아놔봐. 건축가한테 말해보게. 난 당신이 원하는 집이면 어디든 좋아요.
대신 마당에 작은 정자 하나만 지어줘요. 거기서 당신이랑 고스톱이나 치면서 살게.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더니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에 미쳐 살던 남편은 거짓말처럼 가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에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가장 행복하기 직전에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대장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손을 쓰기엔 이미 너무 늦어 길어야 6개월이라는 절망적인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실만하니 병원이라니요. 그러나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7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 동안 불평 한 번 없이 버티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이상할 정도로 기운을 차리더군요. 갑자기 멜론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정성껏 깎아다 주었더니 혼자 한 통을 다 비우더군요. 그리고 입을 쓱 닦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너무나 간곡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재산 애들한테 미리 주지 마. 갑자기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죽기 전에 애들한테 재산 양도하거나 나눠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고생한 게 다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한 건데 왜 그래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새끼여우 놈들이 때로 몰려와서 당신 살점을 물어뜯더라고.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말 꼭 듣고 약속해. 이거 꼭 지켜야 해. 남편은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제게 굳은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고 그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저는 한 달 동안 집에 틀어박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은 공동명의자였던 제 명의로 온전히 넘어왔죠. 그렇게 홀로 슬픔을 삼키고 있던 어느 날 첫째 며느리가 양손 가득 먹을 것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뭐냐, 그래, 우리 큰며느리 왔구나.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조그맣게 뷰티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속으로 내심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좀 보태줄까 싶었던 찰나 첫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액수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요.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으시니까 저희 유산 미리 좀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사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어머니에게 찾아와 유산을 미리 달라는 며느리의 염치 없는 태도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때 불현듯 임종 직전 남편이 새끼손가락을 걸며 당부했던 그 소름 돋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절대 재산 주지 마라. 새끼 여우들이 당신 살점을 물어뜯는 꿈을 꿨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다 거절해서 네 시아버지와 생전에 한 약속도 있고 3억이란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다 아직은 내가 재산을 건드릴 만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러자 살갑게 애교를 떨던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더군요. 비록 금방 인상을 풀며 돌아갔지만 그늘진 그 눈빛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째 며느리가 하얀 봉투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랑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가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 전환시켜 드리려고 호텔까지 싹 예약해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첫째 며느리는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저를 제주도 여행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안 구석에 누워 남편 사진이나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자금 지원을 거절당하고도 시어머니를 챙기겠다고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의 성의를 참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 동안 첫째 며느리는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맛있다는 식당을 예약하고 손수 음식을 접시에 올려주며 제 기분을 맞춰주었죠. 저도 속으로 내가 사 먹을 거절해서 잠시 서운했을 텐데 이렇게 기분 전환까지 시켜주니 마음씨는 비단결 같구나 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그네는 한사코 혼자 있을 큰아들과 손주들 걱정은 접어두고 저와 함께 자겠다며 옷가지까지 챙겨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외로울까봐 같이 자겠다는 그 살가운 태도에 저는 피곤한 몸을 누이며 곤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저는 여행 요독을 풀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터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첫째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다짜고짜 저를 와락 안아 올리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치매라는 게 사실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단어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치매라니. 내가 왜 치매라는 게냐? 제가 놀라 아들의 어깨를 밀쳐내며 묻자 옆에 서 있던 첫째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 콧물을 쥐어짜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스스로를 인정하시겠어요. 제가 며칠 동안 어머니 곁에 붙어 있으면서 똑똑히 목격했는데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요. 오한이 벙벙해진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둘째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병원 가보세요. 치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정밀검사부터 받아봐야죠. 그러자 첫째 아들이 화를 벌컥 내며 둘째의 손을 털어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내 와이프가 며칠 동안 모시면서 직접 봤다잖아. 바지에 실례까지 하셨다는데 더 미룰 게 뭐가 있어. 당장 요양원부터 알아봐야지. 첫째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가진스럽게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바지에 실례를 하셨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제가 제주도 여행까지 같이 갔던 건데 거기서도 계속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혼잣말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멀쩡히 숨쉬고 정신이 또렷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 눈앞에서 내가 바지에 실례를 했다느니 제주도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았다느니 하는 생거짓말을 눈 하나 안 깜짝이고 내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언제 바지에 실례를 했고 언제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그래? 너 나랑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아무 문제 없었잖아. 제가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자 첫째 며느리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첫째 아들의 뒤로 슬그머니 숨었습니다. 거보세요 여보. 본인이 치매라는 걸 전혀 인지 못하시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원래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멀쩡하다고 우기면서 화부터 낸단 말이에요. 순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저를 가운데 두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죠. 형, 무슨 말을 그렇게 막 해요. 아직 병원에서 의사 진단도 안 나왔는데. 요양원이라니요. 그리고 형수가 그 소리 한 날 내 와이프가 어머니 걱정돼서 찾아와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치매 기운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네 마누라가 뭘 안다고 그래? 치매가 매일 나타나는 줄 알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너는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왜 태클만 걸어?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며 요양원 타령을 하는 첫째 아들 놈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하는 둘째 아들의 싸움. 그러나 저를 진짜 소름 돋게 만든 건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이랑 건물 명의 관리는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치매 판정 받으시면 심신미약이라 아무런 법적 결정권도 못 가지시는 거 잘 아시죠? 그 순간 몽둥이로 뒤통수를 거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고 남편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건물과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하려는 속셈. 첫째 며느리가 단칼에 거절당했던 3억 대신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차근차근 설계해온 악마 같은 계략의 전모가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 자식들을 밀쳐냈습니다. 다 나가라.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식들을 쫓아내듯 밀어내고 혼자 어두운 거실에 남겨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한 식구라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미친년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내 피 같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제게 남겼던 그 말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새끼요 놈들이 때로 몰려와서 당신 살점을 물어뜯는 꿈을 꿨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 덤벼들 거라는 것을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에 무작정 남편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붙은 차가운 유리창을 잡고 저는 목이 터져라 통곡했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아요? 큰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몰아서 당신과 내가 만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해요. 자식 새끼까지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 쓰러지듯 들어간 잠 속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따스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생전에 남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양평의 집터였습니다. 거짓말처럼 언덕 위에는 남편과 제가 그려왔던 예쁜 2층 집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었고 집마당 앞에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그마한 정자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정자 한가운데는 남편이 익숙한 차림으로 화투를 손에 쥐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서 배나 돌려. 퉁명스럽지만 정겨운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얼른 정자로 달려 올라가 남편 맞은편에 앉아 열심히 화투패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엎치락 뒤치락 맞고를 치다 결국 제가 마지막 끝발로 남편을 이겨버렸죠. 꿈인데도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저는 아이처럼 웃으며 남편을 약 올렸습니다. 여보, 이것도 못해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겠네요. 그래, 소원이 뭔데?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묻자 저는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당신 따라가게 해줘요. 나도 당신 곁으로 갈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 혼쭐이 나려고 또 정신을 못 차리지? 그 오통 소리가 어찌나 무섭고 서슬퍼런지 등줄기에 오싹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지. 자식 새끼들이 나를 재산 때문에 치매로 몰아가고 요양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요? 나 진짜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제가 목이 메어 울부짖자 길길이 날뛰던 남편이 털썩 제 곁에 주저앉아 제 손을 꾹 잡더군요. 거칠지만 따뜻한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아직은 내 옆에 올 때가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나 치매라고 자식들한테 모함 받으면서 더는 못 살겠는데. 다 묘수가 있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한마디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묘수라니요? 당신한테 무슨 좋은 수가 있어요? 남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특유의 덤덤한 표정으로 제 귀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소름 돋는 전략을 속삭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묘수를 알려주고 제 말을 짚어주는 순간 거짓말처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자도 양평집도 사라지고 저는 여전히 남편의 유골함 앞 차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명확한 확신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려준 대로 내가 똑같이 해볼게요. 저는 그 길로 납골당을 나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꿈에서 일러준 고등학교 후배 의사를 찾아갔죠. 흰 가운을 입은 과장급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도련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치매가 아니라는 정밀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해요. 네? 치매라니요? 형수님이 어디가 치매라고 그러세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후배 덕분에 그날 오후 바로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종합진단서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진단서에는 치매 증상 전혀 없음, 인지능력 상위 1%, 정상적인 법적 행위 가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은 저는 곧바로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건물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죠.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 연락을 받은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헐레벌떡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앉거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침착하게 두 사람을 앉혀놓고 남편과 일군 건물 네 채를 전부 둘째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겠다는 서류에 인감을 찍었습니다. 제 명의로 남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양평의 땅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다 저희한테 주세요? 형도 있는데 이러시면 큰일 나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이런 거 받아도 감당 못해요. 갑작스러운 수십억대 재산 증여에 둘째 내외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가, 너 얼마 전에 나 찾아와서 하루 종일 내 곁에 붙어 있던 날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너 그때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온 거였지? 제 질문에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형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머니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바지에 실례까지 하셨다고 치매가 확실하니까
요양원 알아봐야 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럴 리가 없어서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 확인하려고 제가 직접 갔던 거예요. 가보니 어머니 너무 멀쩡하신데 형님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가슴이 찢어졌어요. 역시 그랬던 겁니다. 거짓말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던 첫째 며느리의 음모가 둘째 입을 통해 완벽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 재산은 착하고 염치 않은 너희가 받는 게 맞다. 대신 내 조건이 하나 있다. 첫째, 내한테는 내가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치매 진단서를 뗐다는 사실도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어머니, 그래도 형님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내다 생각이 있다. 너희는 그냥 잠자코 기다리기만 해라. 그렇게 비밀리에 모든 재산 증여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예언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여가 완료되고 정확히 3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첫째 아드님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한 증여 계약은 심신미약 상태라 전부 무효라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첫째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고성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수십억 대의 명의가 통째로 둘째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눈 뒤집혀 달려와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가방 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발급받은 정신상태 완벽 양호, 치매 소견 전혀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힌 종합진단서, 그리고 남편이 꿈속에서 제 귀에 대고 속삭여 주었던 그 차갑고도 명확한 단어들을 되새기며 저는 아주 유유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변호사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쿵쿵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첫째 아들놈은 옆에서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더군요.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치매 걸려서 제정신도 아닌 늙은이가 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그걸 덥석 공중에 주면 어떡합니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산 상속이랑 증여는 법적으로 모조리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요. 당장 이거 취소 조치 안 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며 소송을 걸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거칠게 소리를 지르던 첫째 며느리와 아들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자 첫째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싹 바꾸더니 눈물샘을 쥐어짜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세요. 어떻게 치매 걸리셨다고는 해도 그 많은 건물이랑 재산을 어떻게 둘째한테만 싹 넘겨주실 수가 있어요? 저 사업한다고 돈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니 멀쩡한 첫째 아들은 싹 무시하고 둘째만 챙기시는 게 어디 계세요? 곁에 있던 첫째 아들놈도 거들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치매 걸려서 제정신 아니잖아. 마누라가 엄마 바지에 실수하는 것도 보고 제주도에서 사람도 못 알아본 거 다 봤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둘째한테만 다 줘? 이거 명백한 사기야. 법적으로 다 무효라고.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무효화시키고 어떻게든 지 몫으로 돌려놓겠다는 그 사악한 욕심에
혈육인 아들놈까지 동조해서 소리를 지르는 꼴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냐, 내가 치매에 걸린 심신미약 상태라서 이 유산 상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거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지금 병원 치료받으셔야 할 상태예요.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고 바지에 실례까지 하셨잖아요. 똑똑히 본 목격자가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첫째 며느리는 자신이 짜놓은 치매 프레임이 완벽하다고 믿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더욱더 당당하게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꼬리를 올리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변호사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내가 치매가 아니고 너무나 멀쩡한데 굳이 치매 걸린 사람을 찾자면 남을 치매로 몰아가려고 센 거짓말을 작당한 내 놈들이 치매에 걸린 것 같구나. 서류 봉투에서 나온 종이를 확인한 첫째 며느리와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내 최고 대형 병원에서 발급한 정밀 치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환자 인지 능력 및 판단력 정상 상위 1%, 치매 증상 및 심신미약 소견 전혀 없음, 법적 의사결정에 아무런 문제 없음, 선명하게 찍힌 의사의 직인과 검사 결과를 확인한 첫째 며느리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흑빛으로 변해버린 며느리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나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인데 내가 너한테 4억 안 준다고 나를 바지 오줌이나 지리는 미친 노인네로 만들면 내 재산이 그냥 네 수중에 들어올 줄 알았더냐? 어머니, 이게 무슨... 당황해서 입을 벙긋거리는 며느리를 향해 저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묻는데 제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공문서나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재산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기 공작,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집어들며 경고했습니다. 네, 사모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심신미약자로 몰아세우고 거짓 사실을 조작하여 법적 행위를 방해하거나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엄연한 특경법상 사기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사기죄라는 단어가 변호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기고만장하던 첫째 며느리와 첫째 아들의 사지가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뻔뻔하던 입술이 사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르륵 다리가 풀려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첫째 며느리는 당장 경찰서로 끌려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콧물 눈물이 범벅이 든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헛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곁에 서 있던 첫째 아들놈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아내 말만 듣고 정말 엄마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 아들이잖아. 나 엄마 첫째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아들놈의 입에서 나온 사과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며느리 핑계만 대며 자신이 첫째 아들이라는 벼슬을 들이밀며 용서를 구걸하는 찌질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형사처벌 받으면 저희 애들은 어떡해요? 진짜 어머니가 바지에 실수하신 줄 알고 오해했던 거예요.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첫째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3억을 달라고 할 때 살가운 눈빛도 나를 치매 환자로 몰며 기고만장하던 그 섬뜩한 태도도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기 몸 하나 보신하겠다고 납작 엎드려 구걸하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틀어쥐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털어냈습니다. 오해? 네가 바지에 실례를 안 한 나를 두고 오해를 해? 제주도 여행까지 기분 전환시켜 준답시고 데려가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소문을 내? 네 놈이 3억 안 준다고 나를 미친 노인네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고 남편이랑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건물을 꿀꺽하려던 그 악마 같은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다 돌려놓을게요, 어머니. 거짓말과 연극으로 평생 고생한 시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편을 사별한 지 한 달도 안 된 과부를 매장하려 했던 그 모진 악행이 말 한마디로 용서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신감에 피눈물이 흘러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을 경찰서에 쳐넣는 몰인정한 짓까지는 안 한다. 하지만 잘 들어라. 너희 부부와의 인연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이다. 어머니! 내 재산은 이미 착하고 염치 않은 둘째 내에게 전부 넘어갔고 법적으로 너희가 뺏어갈 수 있는 건 단돈 1원도 없다. 앞으로 내 집에 찾아오거나 내 눈앞에 맴돌면 그 즉시 진단서와 증거자료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서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는 차갑게 일침을 가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고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꿈속 묘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첫째 며느리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진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으며 쓸쓸한 요양원 침대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도 나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첫째네는 재산을 단 한 평도 물려받지 못한 채 자신들이 벌려놓은 사업빚과 대출금에 허덕이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인지 감히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못하더군요. 반면 명의를 물려받은 둘째 아들 내외는 번듯하게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매주 주말마다 제 집으로 찾아와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모셨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했죠. 어머니,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구신 이 재산, 저희가 정말 바르게 잘 관리하고 어머니 평생 편안하게 모시는데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다시 한번 제 꿈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꿈속에서의 남편은 이전에 무서운 호통 대신 아주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양평의 예쁜 마당을 거닐며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보, 이 꽃이 당신을 닮아서 아주 예쁘게 피었어. 봄 가기 전에 한번 보러 와.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이 말한 양평 땅으로 확인차 출발하기 위해 둘째 며느리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양평 땅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죽어서까지 꿈에 나와 그렇게 강조했던 양평의 그 장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사두었던 텅 빈 땅에 무슨 꽃이 피었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양평의 호젓한 시골길을 따라 얼마쯤 달렸을까. 나지막한 언덕 위로 차가 올라서자마자 저는 그만 헉 하고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황무지 땅 위에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번듯하고 예쁜 2층 목초 주택이 거짓말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 정원 한가운데는 남편과 꿈속에서 화투를 치던 바로 그 자그마하고 정갈한 정자가 완벽한 모습으로 도도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정자 주변으로는 남편이 꿈에서 말했던 분홍색, 노란색 예쁜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생전에 저희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게 바로 이 집이에요. 옆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아버님이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가장 먼저 저희를 부르셨어요. 평생 어머니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생전에 꼭 약속했던 집인데 당신 손으로 못 완성하고 갈 것 같다면서요. 어머니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 하셨던 집 사진을 건축가한테 전해주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단단하게 지어달라고 계약금이랑 잔금을 미리 다 치러 놓으셨어요. 둘째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차에서 내린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커다란 돌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남편의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글씨체가 그대로 조각되어 있더군요. 평생을 나 하나 믿고 고생해준 내 아내를 위해 바치는 집. 돌비석에 적힌 글씨를 손끝으로 하나하나 쓸어내리는데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 한 번 제대로 할 줄 모르던 그 남자가 죽음을 앞둔 그 두려운 순간에도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집을 선물로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큰형님한테 상처받지 않고 당신이 남겨둔 이 집에서 정자 바라보면서 평생 편안하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정자 만드는 목수한테도 수십 번을 찾아가서 제일 좋은 나무로 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정자로 올라가 기둥을 쓸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악마 같은 첫째 며느리가 제 재산을 탐내며 나를 괴롭힐 것도, 그 와중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내가 평생 마음 편히 쉴 곳이 어딘지도 전부 다 알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던 묘수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식과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내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착한 둘째네와 함께 내 인생의 남은 자녀를 가장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 사랑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첫째네와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냈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빚더미에 앉아 찾아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탈을 쓰고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그 추악한 탐욕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였으니까요. 대신 저는 양평의 이 예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당 정자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을 바라보며
둘째 아들과 착한 둘째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받고 귀여운 손주 재롱을 보며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이면 저는 정자 한가운데 화투패를 펼쳐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건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이 예쁜 정자에서 나 나중에 당신 만나러 갈 때까지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내 남편.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해치려는 악한 인연과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나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살고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는 정의와 사랑이 존재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사악한 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꼭 다시 보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